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금융주를 강타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58% 떨어진 24,361.4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16% 하락한 2,689.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0% 내린 7,396.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반등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에 125.6에서 128.0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5월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에 157.5에서 161.7로 높아졌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문 디렉터는 소비자의 현재 여건지수는 17년 만에 최고치라며 2분기 경제성장이 1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과 재고 부족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3월 전미주택가격지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6.5% 상승했습니다. 2월에는 6.3%, 1월엔 6.2% 상승한 바 있습니다. 3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1.0%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6.8%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7% 떨어진 66달러 7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05% 내린 75달러 2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경제 대국이 정치 불안으로 흔들리면서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요. 금융주를 중심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5월 30일 수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6월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 오다가 최근에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에 협의함에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FOMC의 통화 기조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WTI 기준으로 현재 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국제유가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예, 최근 국제유가 좀 급락 상황 우리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눈여겨봐야 될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주 WTI 기준 72달러를 넘어서 있는 그런 국제 유가가요. 최근 지난밤 기준으로 66달러까지 하락됐다라는 부분. 상당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의 여부 또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배경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로존 특히나 이탈리아 중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터키의 불안감에 더 넘어서서 이탈리아까지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전반적인 달러화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좀 다시금 달러 약세 방향성에서 달러화의 강세 방향성으로 좀 돌려 놓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그 환율 시장에서의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92, 91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 94까지 올라가는 특히나 지난밤에 0.8%포인트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 94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상당히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런 그런 상황들 우리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장 상황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중국에 500억 달러 정도 내외의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 그 종목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최근 잠잠해져 왔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지난 5월달 증시 중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다우 종합지수가 결국은 지난밤에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들 과연 오늘 외국인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 패턴의 변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소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따져보고 그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대비하는 것이 일단 시장의 큰 줄기에서 큰 어떤 시장 낭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매우 중요한 주추톨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눈여겨볼 이슈는 국제 유가의 급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일단 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오펙 국가들이 과연 산유량을 증산할 것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이번 12월 말까지 감산 협의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증산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잠시금 좀 돌려놓는 그런 상황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조금 좀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65달러를 지켜내느냐 안 내느냐의 여부가 바로 2주 후에 다가올 FOMC 통화 회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6월 13일 FOMC 회의 개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100%에 육박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들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중간 목표치 고용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중간 목표 설정치는 2%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지금 3% 내외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라면 물가 상승률의 하락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하락이 이야기가 된다라면 FOMC에서 중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통화 정책, 통화 기조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 일단 최근, 상당히 최근입니다. 신삼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와 맞물린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플레이어를 찾아내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장 핵심에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들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삼고 조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신삼고라 하면 유가의 상승, 달러화의 강세, 금리의 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다소간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잔존하게 되고, 달러화의 강세 역시 달러의 약세 기조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전망이 우세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 밤에 달러화의 강세는 유로존에서의 정세 불안, 이런 부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기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삼고의 환경 변화 가능성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플레이 전략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 앞으로 시장 내에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 주도주의 변화, 근데 최근까지 올해 들어서 시장 내 주도주를 보여주었었던 업종 생각을 해본다라면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남북 경협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최근 원자재주가 이슈화가 되면서 다시금 남북 경협주가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유가 하락 쪽에 더 베팅을 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변화하게 돼서 주도주가 변화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쩌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는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국제 유가의 흐름이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5월에 막바지죠. 내일 모레면 6월이 시작되는데요.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또 미국의 FOMC 회의, 국내 지방선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 등 시장을 뒤흔들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일단 5월 한 달 내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어떤 그 이슈,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6월 정도에는 대다수 이제 결말이 나는 그런 모습들, 결론을 보이게 되는, 방향성을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뚜껑을 벗겨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국은 그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지금 이제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개최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과연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얼마나 시장이 환호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다소간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이냐라는 그 결론. 뚜껑을 열어본 상황에서의 시장의 판단, 시장의 평가, 과연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마도 다시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하락, 금리 동결.
지금 현재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0% 이상은 금리 인상 쪽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 참고 삼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 유가의 하락이 지속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 스탠스는 분명히 변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놓고 이번 6월 13일 개최되는 FOMC 회의, 우리가 이에 따른 어떤 그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가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올해 초 한 3월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정도부터 계속되는 회계 관련 이슈, 소위 말하는 R&D 그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이미 여러 차례 불거져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 맞물리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5월 31일 내일이죠. 이제 마지막 3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물론 결말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그 제재 수위 내지는 결론의 방향이 상당히 그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그냥 바이오 업종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북미 정상회담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기대감, PR의 저평가. 지금 한국 PR은 약 한 8.7배 내외, 미국 PR은 한 24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MSCI 신흥국 지수 기준으로 평균 MSCI 신흥국 평균이 15배 내외다라는, 우리나라는 한 40% 이상 신흥국 지수 평균에서조차도 지금 절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회의와 맞물린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이 부분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국제 유가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 플레이어, 소위 말하는 뭐 LS랄지 아니면 비철금속주랄지 아니면 뭐 정유주랄지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을 조금 좀 제외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 재탈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라고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업종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IT 업종, 바이오 업종, 남북 경협주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PR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IT 업종의 평균 PR이 7배 내외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평균 PR이 약 한 70배 내외. 일단 FOMC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 지속에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PR 저평가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생각에서 좀 시장 접근의 방향성, 시장 접근의 전략을 세워본다라면 아마도 바이오 업종은 여기서 상당 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남북 경협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짧은 호흡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 이익의 실현 가능성, 물론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 그 투자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이익에 따른 이익 변화, 이익 증가에 따른 어떤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 부분 시장에 눌려왔었던 어떤 그 IT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죠. 엊그저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해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IT 업종 4차 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긴 호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시장의 주도주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조정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의약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큰 만큼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거품 논란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바이오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게 되는데 카운터펀치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회계 논란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그 카운터펀치가 일어나 버렸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실제 감리위원회가 이번 주에도 3차 감리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는 다음 주 정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는 마무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다음 주가 되면 해결이 된다는 점 아주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증권사들이 제약 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뭐 20-30% 정도 지금 다들 쉽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의약품에 대한 시장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183조가 이미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년 3%에서 5% 이상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이런 이슈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품 그리고 바이오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뭐 공장 증설 같은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동일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싸면 당연스럽게 이 정부에서도 의료보험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매매에 어떻게 보면 관점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재차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다른 그런 업체나 이런 모든 이런 업군들이 대부분 사양으로 바뀔 수 있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무궁무진한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북 사업을 노린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차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일부 업체들이 이를 위한 준비에 서서히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움직임 어떤지 또 주목할 만한 기업 있는지 함께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모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태풍으로 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이런 모습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날 열리면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한 본격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식품이나 유통 등 계열사들이 대북 사업의 이런 논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북방 태스크포트라는 이런 설치를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대북 사업 추진 시에 먹거리 분야에 먼저 진출할 것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롯데 같은 경우는 1995년 그룹 내에서 북방 사업 추진 본부를 설립해서 북한 현지에 초코파이와 생수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들을 추진한 적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98년 같은 경우는 98년 1월에는 정부로부터 남북 협력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모습에서 롯데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롯데보다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뒤처졌지만 북한의 초코파이라는 자체 상표를 5개를 등록해 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초코파이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CJ 그룹 같은 경우도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이 지금 현재 동북아 물류에 어떻게 보면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95년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할 때 운송을 하면서 쌀이나 비료 지원에 어떻게 보면 대북 물자를 계속해서 운송을 도맡아 왔다라는 거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험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러시아 대표 종합 물류 기업인 페스코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어떻게 통한 물류나 항만 개발을 위해서 북방 어떻게 보면 물류 핵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CJ그룹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마도 물류 쪽을 어떻게 보면 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인프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들 가장 지금 현재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대나 대우 여러 가지 이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익권을 나타낼 수 있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한도 핸드폰을 쓰나라고 하는데 북한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 같은 이렇게 빠른 통신 환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KT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이죠. 포스코나 현대상선 등 13개 회사가 발행한 3조 6천억 규모의 연구체에 대한 조기 상환 가능 시기가 대거 돌아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구체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조기 상환되지 않을 경우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연구체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행한 연구체 같은 경우가 조기 상환 이슈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이런 이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체를 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만기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 구조를 따져보면 자본으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정부에서나 이렇게 요구하는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반 기업의 연구체 발행을 현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올해 연구체 조기 상환 규모가
3조 6천억 정도로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좀 많이 1조 3천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최초 발행 이후에 현재까지 발행된 연구체 같은 경우에 30% 정도가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연구체가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인정된 직후에 이루어진 대규모 발행분의 이런 만기 도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화문 쪽에서는 연구체 발행 이전에 부채 비율이 막 높았다가 많이 낮아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만기가 되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차환 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 위험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조금 위험까지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 가셔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간밤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국내장 또한 하락이었는데 이게 미리 선반영된 결과였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가 좀 유럽 쪽 이런 리스크가 조금 터지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이런 정치권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터졌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금융주들을 조금 피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대북 관련주들입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쉬는 날이었습니다. 실제 전전날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다시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게 아마 지나가면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상 어떻게 보면 산업재 업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관련 소비재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3분기가 다가올수록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에 대한 이런 모습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 3분기 어찌됐든 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3분기 실적에 호조가 되는 업종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IT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IT 쪽에 반도체 쪽은 실적이 1분기도 좋았고 2분기, 3분기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업종이나 그리고 호텔 레저 그리고 소매 업종 같이 이런 업종들까지는 계속 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장 급락장이었는데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야간 시장은 하락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선은 어제 이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 보다가 어제 이 구간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롱포는 분할되게 하고요. 무포자분들은 이 자리를 매도를 치는 약간 엇갈리는 포지션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도로 끌고 왔었고요. 어제 이 구간들 지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구간부터 다시 매수로 돌렸었는데 야간장에 매도로 크게 빠졌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여튼 빠졌었고요. 어제 달러 강세 여파를 주목하고 외인들이 달러를 사면서부터 유럽장부터 달러가 굉장히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 여파로 우선은 급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13.30까지 매도로 연다 전략을 세우고 애초에 위에서 매수를 잡을 때 얘네들을 단가를 317 아래다 맞추고 싸울 걸 각오할 사람들만 들어가자 했기 때문에 어제 주무시기 전에 사인을 313.40에 매수를 걸어놓고 자자
그래서 용기가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오늘은 분할로 해서 다시 보합권 노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다행히 313.40 매수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렇게 전략을 짜신 분들은 거의 단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입절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일봉상에서는 보합 구간들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혼조세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13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직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320 지수 안착하지 못하고 313을 지속적으로 건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313을 지키는 데에서는 우선 눌린 매수에 분할의 단가에서 다시 끌고 가는 전략들 지속적으로 펼쳐볼 생각입니다. 자, 어제 316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316 지수를 다시 안착해서 놓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직은 보합 구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키는 아이들은 아직은 매수를 인정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아직은 한 10일 정도의 좀 더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중심 자리는 317, 18 지수라고 가정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그 구간들 안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구간들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고 대응하신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는 저희가 매도를 봤었습니다. 매도를 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시 재매도를 지속적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미국 지수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낸 상태로 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 선물 예상 지지력들은 야장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은 313.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1차 저항은 315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해서 316 지수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 저항은 315를 잡고요. 2차 저항은 다시 320 지수를 잡는 보합권 매매 전략에 주목한다. 그래서 313 지수 지지력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달러화는 강세였고 최근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또한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선물도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띈다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얻은 수익을 환전할 때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강세는 저희한테는 좀 악재죠. 자, 어제 유럽장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급락이 왔었습니다. 자, 어제 지지력에서의 매수 배팅이 들어간 거 알았었고요. 대신 이 구간들 추세 상단부를 갑작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얘네들은 국내 시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야간 선물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림을 줬었습니다. 자, 저희는 전략적으로 이 구간 매도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정확하게 지지력 예상을 하고 싸웠었고요. 그래서 얘네들 매도에 매수까지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외 선물은 전 종목들 수익을 크게 냈었고요. 국내 선물, 밀린 거에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우선은 어제 유로 달러 이 구간에 반등 이 구간까지, 그 다음에 이 구간 맞고 매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는 우선 아직은 이 구간들 보합을 그대로 예상하고 볼 생각이고요. 보합권 매매라는 거는 보합권 안에서 짧은 손절로 위에 아래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난다면 걔네들은 눌림에서 추격을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 안에서는 보합을 그대로 예상하고 싸울 생각이고요. 얘네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눌림목에서 짧은 손절로 배팅, 그 다음에 내려오면 눌림목에서 짧은 손절로 배팅, 이렇게 보합권 매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 구간들 보합권을 형성해서 싸울 생각이고요. 아래 구간은 아직은 추세 하방, 한마디로 달러가 강세는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러 강세 해지, 달러 약세 해가 아니죠. 그래서 제재의 상대로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 배팅을 할 거고요. 대신 아시아 유럽장 힘이 없을 때는 반등은 노릴 생각이고 빠졌을 때는 아래 구간 지지력의 반등 혹은 반등 시에 매도, 어제처럼
싸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1.15200대까지 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15900 예상 저항을 두고 추세가 하방일 때 하방 저항은 좀 더 낮춘 상태에서 윗구간은 박스권 상단을 예상하고 싸우겠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언급드릴 거 있는데요. 해외 선물은 아시아 섹션과 유럽 섹션과 미국 섹션이 다릅니다. 저희도 아침 시황하고 또 다르게 자리값을 그대로 갖고 싸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참고하시고 주요 자리는 여러분들이 맞을지 가정을 두고 다시 분석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저희가 67.40을 맞고 매도를 봤었습니다. 어제 중간에서 매도를 한번 봤었는데 좀 센 것 같아서 우선은 한번 정리를 들어갔었고요. 짧은 10개의 손절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40을 맞고 다시 23부터 재매도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0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익절을 하고 재매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총 한 개 기준으로 $1,000에서 $1,500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매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보합권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횡보 보합을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큰 방향성들 위아래 구간들 뭐 $68 이상, 그 다음에 $64 이하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을 여전히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예상 저항은 67.50대 윗구간 저항을 그대로 예상하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다시 이 구간에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66.50대 지지력을 보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어제 변동성도 좀 심했었는데요. 우선은 월물이 이제 만기가 거의 도래해서 2018년 8월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구간들 빠져서 아래 구간에서 매수 이 구간까지 유지를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단타 매도를 봤었습니다. 뭐 이 구간에 보면 이 구간 움직임들이 거의 $300 정도가 됩니다. 한 30-40만 원의 수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넘어가면서부터 윗구간에서의 다시 재매도 사인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들 펼치고 주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들 통용되는 스타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상에서의 저항점들 그대로 저항을 받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 구간 상단부 제약을 그대로 인지하고 싸우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중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초반에는 별로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단부 매도에 하단부 지지력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보이고요. 예상 저항과 지지력은 우선은 $1,303. 한마디로 아래 구간들 하방 제약을 그대로 두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308.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의 채널 구간 예상하고 싸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강세 여파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우선은 뭐 중간중간 눌림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전략들 항상 유효하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매도는 신고가에서의 눌림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고 있고요. 저항을 보고 매도를 쫓아가든지 매도를 치게 된다면 걔네들은 지속적으로 물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 여파에 얘네들은 97, 98까지 고점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어제도 보자면 이 전 고점들 2016년 11월 이 자리들 돌파를 했었습니다. 신세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 이상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보합을 띈 이 매물대의 2배 정도의 달러 강세를 장기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는 강세일 거라고 예상을 두고 보시고요. 어제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놀던지 아니면 얘네들 지지력의 지속적인 달러 매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루드 오일처럼 급락 조정에 대한 조심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추세선을 두시고 추세선을 지키는 내에서는 달러 강세를 인정하고 싸우고 신고가에서만
되돌림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를 하든 추세 매매를 하든 별 무리 없는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 투자 의견까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